여기 매장 제품 싹 다 구매해서 한서연이라는 직원에게 주세요. 실적도 마찬가지. 백화점 고급 명품 매장에 울려 퍼진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박미란 매니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고 금액은 총 49억이에요. 손님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는 절대 구매 못합니다. 허름한 회색 코트를 입은 60대 노인은 검은색 헌팅캡을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노인의 시선이 한 군데에서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20살 서연이 있었죠.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49억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잘 정돈된 은백색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눈가의 깊은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태준 회장님? 한성그룹 대한민국 5대 재벌,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역시 한성그룹 계열사였죠. 샤넬 매장에 우두히 서 있는 그는 한성그룹의 회장, 한태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박미란 매니저를 훑어보고 그리고 손을 저어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실적은 저 여자 직원 앞으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당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건가? 모든 직원들이 한태준 회장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속삭였죠. 49억이면 올해 전체 실적 1위잖아. 바로 매니저 승진 아니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한태준. 그 이름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병원 냄새, 엄마의 비명, 그리고 아빠의 마지막 말. 죽을 때까지 절대 할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된다.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서연은 곧바로 매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서연을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죠. 서연은 백화점 엘리베이터 구석 정수기 앞에 쪼그려 앉아 목걸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 타원형 모양의 목걸이. 그 안에는 죽기 전 아빠가 서연에게 준 USB가 들어있었어요. 한태준 회장은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 아이 혹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루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기도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전날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서울 외곽 금천구 시흥동의 낡은 빌라 반지하. 뽀드득. 창문 틈새로 스며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직거리며 좁은 부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한서연은 도마 앞에 서 있었어요. 20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칼이 도마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당근이 얇게 썰려 나갔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달걀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식용유가 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좁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달걀 표면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서연은 코끝으로 그 냄새를 맡았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던 달걀말이 냄새.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반찬통 3개가 싱크대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동생 민준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었죠. 달걀말이, 멸치볶음, 미니 소시지. 서연은 따뜻한 밥을 도시락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숟가락 뒷면으로 꼼꼼하게 다졌어요. 그 위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렸죠. 마지막으로 참기름에 살짝 버무린 김한장을 얹었습니다. 바스락, 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쪽 구석, 이불 속에서 8살 남자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있었죠. 토끼 무늬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서연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누나 몇 시야? 민준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눈을 비비는 모습이 아직 아기 같았죠. 아직 6시도 안 됐어. 조금만 더 자. 누나 또 도시락 싸? 응. 오늘 현장학습이잖아. 롯데월드 간다며? 민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졸음이 달아난 것 같았습니다. 맞아. 롯데월드. 민준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맨발로 부엌 쪽으로 총총총 달려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았죠.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 누나 혼자 할 수 있어. 싫어. 같이 할 거야. 민준이 서연 옆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반찬통 뚜껑을 꾹 눌러 닫았어요. 딸깍. 뚜껑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죠. 우리 민준이 다 컸네. 나 이제 8살이야. 다 큰 거지. 그래, 그래. 다 컸어. 우리 민준이가 제일 듬직해. 서연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의 머리카락에서 아기 샴푸 냄새가 났어요. 라벤더 향이 섞인 달콤한 냄새. 서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 엄마가 민준이를 씻길 때 나던 냄새였죠. 2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날도 이런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싱크대 위 작은 거울을 봤어요. 틈새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조금 튀어나와 보였죠. 어젯밤도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백화점 마감 재고 정리가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거울 한쪽 모서리에는 빛바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복이 와요. 엄마가 붙여놓은 스티커였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스티커를 쓰다듬었어요. 까끌까끌. 종이가 낡아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누나 밥 먹어. 민준이가 식탁에 밥그릇 2개를 올려놓았어요. 낡은 나무 식탁이었습니다. 내 귀퉁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했죠. 의자는 2개뿐이었어요. 원래 4개였지만 2개는 부러져서 버렸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식탁에 앉았어요. 흰 쌀밥 위에 달걀 프라이 하나. 반찬은 어제 먹고 남은 깍두기 3조각뿐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2 사람은 손을 모으고 인사했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누나. 응? 오늘 몇 시에 와? 민준이가 밥을 꼭꼭 씹으며 물었어요.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글쎄, 아마 9시쯤? 그럼 내가 저녁 차려놓을게. 뭘 차려? 라면이라도 끓여놓으려고? 라면 맛있잖아. 양 많은 삼양라면. 서연이 피식 웃었어요.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이었죠. 서연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동생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동생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라고요. 오전 7시 서연은 민준의 옷깃을 정돈해 주었어요. 뻣뻣한 면 소재의 흰 셔츠, 파란색 조끼, 반바지, 서연이 직접 다림질한 옷들이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이랑 물통 챙겼어? 응, 챙겼어. 손수건은? 주머니에 있지. 민준이 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어요. 서연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응? 누나가 항상 지켜줄게. 알지? 알아. 누나. 서연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쿵, 쿵, 쿵. 민준의 작은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박동이었습니다. 잘 다녀와. 누나도 힘내. 민준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작은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점점 멀어져 갔죠. 서연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전 8시 15분. 서연은 지하철 7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열차 안은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땀 냄새와 향수 냄새,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누군가의 팔꿈치가 서연의 옆구리를 눌렀습니다. 열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손잡이를 꽉 잡고 흔들리는 열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덜컹, 덜컹. 규칙적인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죠.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벽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서연 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목걸이가 반짝거렸죠.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어느 겨울밤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찌나 독한지 눈이 따가웠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울리고 있었죠. 그 소리가 귀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18살 서연은 하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었죠.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등줄기까지 올라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한정우의 목소리였어요. 중환자실 침대 위에 정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링거, 심장 모니터, 산소 호흡기.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아빠. 서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쌕쌕, 가래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를 잘 부탁해. 걱정 마, 아빠. 민준이 내가 지킬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절대 할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된다. 할아버지요? 무슨 할아버지? 한성그룹의 한태준 회장 그 이름을 꼭 기억해라.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왜요? 아빠, 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서연은 정우의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눈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빠. 심장 모니터 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어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서연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서연은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유리를 쾅쾅 두드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쿵, 쿵, 쿵. 가슴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길게 이어지는 경고음. 잔인하리만큼 평평한 선. 정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주저앉은 서연은 꽉 쥐어진 주먹을 스르륵 풀었습니다. 주먹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정우가 죽기 전 서연에게 건넨 마지막 유품. 과연 이 안에는 무슨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 역은 HS 백화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 서연의 회상을 끊어냈어요.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볼에 뭔가 젖은 느낌이 있었죠. 손등으로 훔쳐보니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울었구나. 서연은 코를 훌쩍였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면 소재 손수건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열차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서연은 플랫폼으로 나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죠.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죠. 눈이 부셔서 손으로 그늘을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랑살랑. 벚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달콤하고 은은한 냄새. 백화점 앞 가로수에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HS 백화점 본점. 연매출 12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백화점이었어요. 최근에는 해외 수출도 계약을 맺어 우리나라의 위상까지 높이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었죠. 그 웅장한 건물이 서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문 위에 금색 글씨로 HS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27분. 매장 오픈까지 33분 남았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직원 전용 입구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 화단 옆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회색빛 덩어리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노인 한 명이 화단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소재였죠. 햇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검은색 헌팅캡이 옆으로 굴러가 있었어요. 어르신?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하이힐이 보도블록을 울렸어요. 노인은 미동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스름했죠.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보도블록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놀란 서연이 노인의 어깨를 빠르게 흔들었어요. 천천히 눈을 뜬 노인은 다름 아닌 한태준 회장이었어요. 한성그룹 대한민국 5대 재벌,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의 회장. 그러나 서연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한태준 회장이라는 것을요. 지금 서연에게 이 할아버지는 거리에 쓰러진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는 흐릿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구급차. 태준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죠. 서연은 귀를 태준의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돈, 구급차를. 서연은 태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라고 하신 거지? 백화점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태준의 말이 묻혀버렸어요. 돈이 없으니 구급차를 부르지 말라. 서연에게 들린 것은 이러했어요. 서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이 없어서 구급차도 못 부르신다고? 서연은 검은색 인조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3년 전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소중한 지갑이었죠. 지갑을 열자 안에는 5만 원권 6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만 원. 이번 달 남은 생활비 전부였어요. 서연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돈 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서연의 말을 들은 태주는 순간 동공이 커졌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다급히 태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고 힘을 줘서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검정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기사님,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서연은 태준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어요. 펄펄 끓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태준이 잠시나마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였죠. 눈이 맑았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흐릿하게 보이는 서연의 실루엣이 누군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생각할 힘이 없었어요. 의식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노인의 손을 꽉 잡았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이에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서연은 태준을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쓰러지신 분이에요. 빨리 봐주세요.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2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의 병원 냄새.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노인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침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파란색 커튼이 쳐지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산소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커튼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환자분 신원을 아세요?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응급처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 연락이 안 되면 비용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서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불할게요. 얼마예요? 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진료가 안 끝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응급처치비만 최소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서연은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냈어요. 5만 원권 6장, 서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모르시는 분인데 이런 큰 돈을. 괜찮아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간호사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보호자분께 전해드릴게요. 서연은 손목시계를 봤어요. 9시 12분이었습니다. 이미 출근 시간을 한참 넘겼죠. 매장에서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급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간호사는 다급하게 나가는 서연을 쫓아가 보았지만 이내 서연은 택시를 타고 출발해버린 뒤였어요. 난감한데 간호사가 다시 뒤돌아 응급실로 가려는 그때 복도에서 검은 지갑이 보였어요. 서연의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하얀 명함이 있었어요. 금색 글씨로 샤넬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HS 백화점 본점이라는 주소가 있었어요. 4시간 뒤 오후 12시 한태준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한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이었어요. 1인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죠. 회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초반 남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비서실장 김용수였습니다. 한태준의 30년 지기 측근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되셔서 온 시내를 뒤졌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서울대학병원입니다. 탈수와 저혈압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최근 며칠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다고. 한태준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머리가 아직 어지러웠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온 건가? 그게 김용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젊은 여성분이 회장님을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 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응급 처치비 30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가셨습니다. 한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30만 원을 모르는 사람이? 네. 이름은 한서연. HS 백화점 본점 샤넬 매장 직원인데 명함과 지갑을 흘리고 갔다고 합니다. 김용수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하얀 명함, 금색 글씨, 한서연. 한태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어요. 한서연. 희미하게 오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젊은 여자.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죠. 자신을 부축해 택시에 태워줬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죠. 그 아가씨 얼굴을 봤나?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젊은 직원에게 3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달 생활비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한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아가씨한테 보답해야겠군. 한태준은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 파트너, 정치인, 언론인, 경쟁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준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돈, 권력, 명예.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30만 원을 내어줬어요. HS 백화점 샤넬 매장. 그곳은 한성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묘한 인연이었죠. 용수야. 네, 회장님. 내일 백화점에 가야겠다. 직접 가시게요? 그래. 직접. 한태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태준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한성그룹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3시
HS 백화점 1층 샤넬 매장이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가죽 가방 표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매장 안에는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향기 속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고급 가죽 가방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클래식 플랫백 미디움 사이즈, 캐비어 가죽 소재, 1200만 원짜리였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가방 표면을 스쳤어요. 오돌토돌, 캐비어 가죽 특유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어제 지각한 거 매니저님한테 혼났어? 옆자리 선배 직원 이수빈이 속삭였어요. 27살. 샤넬 매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네. 심할서 쓰라고 하셨어요. 에이, 거짓말, 너 매일 야근하잖아. 하루 지각했다고 심할서까지?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태준을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30분 지각했어요. 매니저 박미라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불같이 화를 냈죠. 변명 따위 하지 말고 당장 심할서 써.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제 30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죠. 지금 서연에게 남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월세가 밀렸고 민준이 학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카드감 결제일이었죠. 서연은 목걸이를 만졌어요. 타원형 은색 펜던트,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목걸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건넨 마지막 유품. 이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아빠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절대 할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된다. 한태준.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매장 입구 센서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지만 단정한 코트, 검은색 헌팅캡을 푹 눌러쓰고 있었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제 그 어르신? 아니야, 설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제 그분은 분명 병원에 있을 거야.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구급차도 못 불렀잖아. 그런데 샤넬 매장에 어떻게 오겠어? 어서 오세요. 매니저 박미란이 먼저 다가갔어요. 노인은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클래식 플랫백이 진열된 쇼케이스, 트위드 재킷이 걸린 행거, 주얼리가 반짝이는 유리 진열대, 매장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그리고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서 있는 곳이었죠. 노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저기 진열되어 있는 것 전부 다 주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순간 매장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빈이 서연의 팔꿈치를 쿡 찔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전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박미란 매니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고 금액은 총 49억이에요. 손님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는 절대 구매 못합니다. 노인은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한 군데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서연이 있었죠.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이 매장에 있는 물건 전부 49억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잘 정돈된 은백색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눈가의 깊은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태준 회장님? 샤넬 매장에 우두히 서 있는 그는 한성그룹의 회장 한태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박미란 매니저를 훑어보고 그리고 손을 저어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실적은 저 한서연이라는 직원 앞으로 달아주게. 그리고 당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건가? 순간 박미란 매니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HS 백화점은 역시 한성그룹의 계열사였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태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아빠가 죽기 전 남긴 말. 절대 할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된다. 할아버지? 왜 아빠는 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년 전 엄마 아빠의 장례식장.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얀 국화가 영정사진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18살 서연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입술이 얇았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수행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오현숙. 한태준 회장의 후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네가 한태준 회장의 손녀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한태준 회장 눈앞에 띄게 되면 민준이랑 너 각오해야 할 거야. 서연은 오연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눈빛에 압도되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엄마와 아빠가 그냥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구나. 분명 누군가의 계략이었을 거라는 것을요. 왜 아빠는 평생 한태준 회장의 자식이었던 걸 숨겼던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특정 기억이 봉인되는 증상이라고요. 서연은 그날의 사고도 오현숙의 얼굴도 그날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도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빠의 유언만큼은 뚜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절대로 한태준, 한성그룹만은 죽을 때까지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서연은 한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유 없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한민지에서 한서연으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한태준의 가문에 평생 숨어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샤넬 매장 안 한태준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에서 봉인됐던 기억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오현숙의 무서운 눈빛,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 서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한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괜찮아요? 그 목소리,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어제 그 노인, 돈이 없어서 구급차도 못 부른다던 그 노인. 그 사람이 바로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 그리고 서연의 할아버지였죠. 너, 혹시? 한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첫째 아들 정우의 눈, 며느리의 코.
한태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너 혹시 민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의 마지막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절대 할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된다. 서연은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매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민지야. 한태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백화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눈물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서연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제 내가 30만 원을 줬던 그 노인이, 그 사람이 내 할아버지였다니. 서연은 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펜던트 안에 있는 USB, 아빠가 남긴 마지막 유품,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분홍색 꽃잎이 서연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를 지켜내야 해. 서연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 샤넬 매장 안. 한태준은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 김용수가 다가왔습니다. 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 방금 그 아이, 정우의 딸이 틀림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녀.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 내외와 함께 죽었다고 들었어요. 분명 후처 오연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살아있었습니다. 용수야. 네, 회장님. 저 아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김용수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찾아갈게. 한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요. 백화점 맞은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샤넬 매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오현숙, 한태준의 후처,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 계집애가 나타나지 말라니까.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없애야겠어.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묘하게 불길했어요. 그날 저녁 7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철문이 녹슨 소리를 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시멘트 계단을 울렸습니다. 한쪽 굽이 부러져서 절뚝거리며 걸었죠. 문을 열자라면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보글보글.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가 끓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누나.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시던 앞치마였죠. 민준에게는 너무 커서 땅에 질질 끌렸어요. 나 라면 끓였어. 삼양라면. 그래. 우리 민준이 요리사 됐네. 서연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누나, 왜 울었어? 눈이 빨개. 안 울었어. 바람 때문에 그래. 거짓말. 누나 눈 충혈됐잖아.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8살.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른보다 깊었어요. 부모를 잃고 누나와 단둘이 살아온 아이. 세상 물정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 서연은 민준을 꼭 안아줬어요. 민준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작은 손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서연의 마음을 녹였죠. 고마워, 민준아. 누나, 밥 먹자. 라면 불어. 그래.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낡은 나무 식탁. 내 귀퉁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했습니다. 라면 먹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누나, 오늘 롯데월드 진짜 재밌었어. 그래. 뭐 탔어? 바이킹? 진짜 무서웠는데 재밌었어. 그리고 회전목마도 탔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지켜내야 한다고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4월인데도 밤바람은 차가웠어요. 밤 9시. 민준이 잠든 후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희미한 빛을 냈습니다. 서연은 목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타원형 은색 펜던트,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유품. 서연은 펜던트를 열었어요. 딸깍. 안에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USB. 손톱만 한 크기였어요. 서연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아빠가 한 말이었어요. 열어볼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밤 10시, 늦은 시각이었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똑똑똑. 다시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USB를 서둘러 목걸이에 넣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태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서연아, 할아버지야. 문 좀 열어주겠니?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절대 할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된다. 아빠의 유언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누구야? 민준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어요. 토끼 무늬 잠옷을 입고 있었죠. 아무도 아니야. 다시 자. 누가 문 두드렸잖아. 그냥 옆집 아저씨야. 어서 가서 자. 서연이 민준을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녹슨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 태준이 서 있었어요. 검정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서연아.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준이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 한 공간에 있었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얼룩이 져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니? 네. 2년 동안? 네.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녀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개명한 것도 몰랐어. 아셨으면 어쩌실 건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연히 내 집으로 데려왔겠지.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왜? 서연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절대 할아버지 눈에 띄지 말라고.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우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저는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낡은 소파였습니다.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었죠. 서연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얘기 좀 들어주겠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아빠. 정우는 할아버지 첫째 아들이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지. 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랑 연을 끊고 사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어요. 그건 태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현숙 때문이죠?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 차가운 눈빛, 얇은 입술, 그리고 그때 서연에게 했던 말. 한태준 회장 눈앞에 띄게 되면 민준이랑 너 각오해야 할 거야. 아니야. 오현숙은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네 오해야. 다만 자기 아들 도윤이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우를 살짝 견제했을 뿐이야. 그래서요? 어느 날 결국 정우가 자기 발로 집을 나갔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그때 내가 설득시켜야 했는데.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현숙. 분명 꺼림직한 사람임에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심증만 있었고 물증이 없었죠. 엄마 아빠가 죽은 날, 저희는 그 차에 처음부터 타지 않았어요. 아빠가 저희를 먼저 집 앞에 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차가 떠난 지 10분 만에 사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냈어요. 저희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사고가 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먼저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죽기 전 이 USB를 제게 주셨어요. USB? 서연은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어요. 타원형 은색 펜던트. 여기 안에 있어요. 아빠가 죽기 전 제게 주신 거예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봤니? 아니요.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알아보마. 걱정 마라. 태준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뭐예요? 과일이야. 사과랑 배. 좀 먹어. 그리고 이것도. 태준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생활비 조금 넣어뒀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써. 서연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원권 수표 10장. 1000만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필요 없어요. 뭐? 돈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서연이 봉투를 태준에게 밀어냈습니다. 서연아, 이건 할아버지 마음이야. 네가 고생하는 거 보기 힘들어서 저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장님 도움을 받게 되면 저는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뭐니? 저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서연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연아, 위험해요. 저한테도, 민준이한테도. 회장님이 저희한테 오시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아빠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민준이만 지키면 돼요. 태준은 한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손녀의 고집스럽고 강인한 눈빛. 첫째 아들 정우를 닮았어요. 알았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돌아갈게.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 안 해. 진실을 밝혀낼 거야. 태준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냉정하게 방으로 들어갔죠. 그러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한동안 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서연은 식탁 위 과일 봉지를 바라봤어요. 빨간 사과, 윤기가 반질반질했습니다. 서연은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싱싱한 사과였어요. 문득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사과 좋아하지? 아빠가 깎아줄게. 아빠의 목소리.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과를 꽉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맞은편,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차 안에는 오현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의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어요. 곧이어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한태준 앞에 나타났다 이거지? 현숙은 한태준 회장을 24시간 도청하고 있었어요. 한태준 회장의 정장 자켓에 도청 장치를 심어둔 브로치를 매일 아침 달아주었죠. 그 도청 장치로 조금 전 한태준 회장과 손녀 한서연의 대화를 다 엿들었습니다. 오현숙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살고 있었구나. 현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목걸이, USB. 현숙은 사고의 진실이 담긴 USB가 서연에게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타원형 은색 펜던트. 저 안에 USB가 있다고 했지. 현숙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나야. 내일 그 아이 학교로 가.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요? 어린 남자애 있잖아. 강민준. 내일까지 내 앞에 데려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현숙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의 해맑은 얼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증거만 없애면 돼.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 하지만 그 달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서연은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죠. 서연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시계를 봤어요. 3시 15분. 민준이가 학교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학원 가는 날이에요. 4시까지 학원에 도착해야 했죠. 서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학교 끝나면 누나 학교 끝났어 라고 보내거든요. 이상하다. 서연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아, 학교 끝났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1분, 2분, 5분.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어요. 늘 바로 답장을 했죠. 서연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지? 서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선배 수빈이 다가왔어요. 동생이 전화를 안 받아요.
학교 있는 거 아니야? 수업 중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보통 3시에 끝나면 바로 연락을 하는데 벌써 20분이나 지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서연 씨 맞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동생 강민준. 지금 저희랑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목걸이 있죠? 은색 펜던트. USB 들어있는 거.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그걸 가져오세요. 그러면 동생 돌려보내드릴게요. 민준이 어디 있어요? 민준이 바꿔줘요. 1시간 뒤에 다시 연락드리죠. 경찰에 신고하면 동생 영영 못 볼 겁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수빈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어요. 민준아. 서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연은 백화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태준, 할아버지. 서연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어젯밤 태준이 두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한태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태준, 한성그룹 절대 그들 앞에 나타나선 안 된다. 아빠의 유언이 생각났지만 서연에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USB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한태준밖에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납치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바로 갈게. 백화점 앞이에요. 정문이요. 움직이지 마. 10분 안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서연은 백화점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확히 8분 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백화점 앞에 멈췄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내렸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서연아. 태준이 서연에게 달려왔어요. 75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저는 괜찮아요. 민준이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가 납치됐어요. 목걸이를 가져오라고. USB를 원한대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USB? 정우가 준 그 USB? 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일단 할아버지 차에 타.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하자. 어디로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제일 안전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태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차 안. 태주는 비서실장 김용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용수야, 지금 바로 경호팀 소집해. 그리고 CCTV 분석팀도. 전화기 너머로 용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민준이가 납치됐어. 내 손자가. 예, 손자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당장 움직여.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주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민준이가 납치됐다는 말. 목걸이를 가져오라는 요구. 태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USB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니? 할아버지랑 저밖에 몰라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누가? 서연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인 거죠? 오현숙이요. 태준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아, 제 부모님을 죽인 사람. 그 여자죠?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태준 회장 눈앞에 띄게 되면 각오해야 할 거라고요. 저랑 민준이한테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개명도 하고요.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알아볼게. 진실이 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회장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믿으세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모르시는 거야.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30분 후, 차는 한성그룹 회장 저택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잔디가 푸르렀어요.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물 떨어지는 소리가 시원했어요. 저택은 3층짜리 양옥이었습니다. 하얀 외벽에 갈색 지붕. 동화 속 성 같았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태준이 말했어요. 원래는 내 아빠가 자란 집이지. 어릴 적 정우가 여기서 뛰어놀았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았던 아빠가 어떤 게 괴로워서 우리를 데리고 떠난 걸까? 차에서 내렸어요. 자갈 깔린 길이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저택 거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집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커피를 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민준이는 어디에 있을까? 무섭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경호팀을 소집하라고 하셔서. 남자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도윤아, 인사해라. 내 조카야. 조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우 딸이야. 한민지. 지금은 한서연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한정우 딸이요?
그 애는 2년 전에 죽었잖아요. 살아있었어. 어제 알게 됐어. 도윤은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서연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오현숙의 아들, 한도윤, 태준의 두 번째 부인이 데려온 아들이었죠. 지금 한성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도윤아, 민준이가 납치됐어. 태준이 말했어요. 그래서 경호팀을 소집한 거야.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범인이 뭘 원한대요? USB야. 정우가 서연이한테 준 USB. USB요? 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도윤아, 네가 CCTV 분석 좀 맡아줘.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딘지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거실을 나갔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믿어도 될까? 20분 후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까 그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한태준 회장 만났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동생 죽는 꼴 보고 싶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발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민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누나. 무서워.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찢었어요. 제발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목걸이 가져와. 오늘 밤 10시. 장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이번엔 진짜 혼자 와. 또 누구한테든 말하면 평생 동생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아, 미안해. 미안해. 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만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연이 눈물 젖은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대체 나랑 만난 걸 어떻게 알지?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 김용수가 태준의 가슴 쪽을 응시했어요. 브로치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김용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쉿. 태준과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김용수를 바라봤어요. 김용수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브로치를 가리켰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용수가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떼어냈어요. 딸깍. 브로치 뒷면을 열자 작은 칩이 보였습니다. 초소형 도청장치였어요. 모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용수가 브로치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철퍼덕. 세면대 물에 브로치를 빠뜨렸습니다. 도청장치가 물에 젖으며 소리를 냈어요. 김용수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도청장치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청장치라니. 누가? 태준은 손을 떨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매일 아침 현숙이가 달아줬어.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여자예요. 틀림없어요. 아니야. 현숙이가 그럴 리가. 할아버지. 서연이 소리쳤어요. 아직도 그 여자를 믿으세요? 제 동생이 납치됐어요. 그 여자가 한 짓이에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숙이 자신의 손녀를 납치하고 자신을 도청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회장님,
김용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서연 씨를 보내야 합니다. 민중군이 위험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혼자 가면 안 돼. 경호팀을 붙여줄게. 안 돼요. 혼자 오라고 했어요. 서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민준이가 더 위험해져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저밖에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가족이라곤 저뿐이에요. 제가 지켜줘야 해요. 태주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손녀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어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2년 전 정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일 밤 울었단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너와 민준이가 살아있다니. 나한텐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야. 서연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발, 이번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너희를 잃고 싶지 않아.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미소였죠. 밤 9시. 서연은 거울 앞에 섰어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타원형 은색 펜던트. 아빠의 마지막 유품. 이걸 주면 민준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히겠지.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를 지켜라. 서연은 결심했어요. USB보다 민준이가 더 중요해. 진실보다 동생이 더 소중해.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혼자 가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서연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오현숙의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엄마가 벌인 끔찍한 일들. 저도 알고 있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서연은 한동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밤 9시 30분. 서연과 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어요. 인천 남동구 폐공장. 10시까지.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민준아, 누나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비췄어요. 그 빛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인천 남동구 폐공장. 차가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어요. 서연은 차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죠. 스산한 바람이 불었어요. 철골 구조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요. 서연이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숨어서 몰래 지켜볼게요. 위험하면 바로 신호하세요. 알겠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렸어요. 발밑에서 자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4월인데도 폐공장 주변은 으스스했습니다. 서연은 목걸이를 만졌어요. 타원형 은색 펜던트. 아빠의 마지막 유품. 이걸 주면 민준이를 데려올 수 있어.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폐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폐공장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깨진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어요. 녹슨 기계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죠. 민준아.
서연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민준아. 대답이 없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민준아, 어디야? 여기. 누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공장 구석. 민준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민준아. 서연이 달려가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누나.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누나 왔어. 이제 괜찮아. 서연이 민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어. 누나.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하이힐이 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오현숙. 한태준의 후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형제네. 현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연이 민준을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이 민준이를 납치한 거예요? 그래. 나야. 현숙이 피식 웃었어요. 목걸이 가져왔지? USB. 서연은 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이제 보내주세요. USB 드릴게요. 글쎄 과연 그럴까?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년 전에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네 아빠가 너희를 차에서 먼저 내려주다니. 그렇게 눈치가 빠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그래. 나야. 네 부모를 죽인 사람. 현숙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한정우. 그 인간이 한태준의 정식 후계자가 될 뻔했어. 내 아들 도윤이 대신 말이지.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를 어쩔 수 없었어. 도윤이를 위해서 내 아들이 한성그룹 회장이 되어야 했거든. 현숙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현숙이 손을 내밀었어요. 목걸이 줘. 그러면 빨리 끝내줄게. 서연은 목걸이를 벗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타원형 은색 펜던트, 아빠의 마지막 유품. 현숙이 피식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이 폐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윤아? 왜 여기 있어? 그만하세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를 납치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윤아,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한성그룹 회장이 되어야 하잖아. 저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정우 형님 가족을 죽였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요. 현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 브로치에서 도청장치가 나왔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한 거죠? 더 이상은 못 봐줘요. 이제 그만하세요. 현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수하세요. 그래야 형이 줄어들어요. 제가 변호사를 구해드릴게요. 현숙이 피식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자수? 내가? 웃기지 마. 현숙이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더 꽉 안았어요. 어머니.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목걸이 내놔.
현숙이 권총을 겨눴어요.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무서워. 민준아,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서연이 민준 앞에 섰어요. 몸으로 동생을 가렸습니다. 쏘세요. 저를 쏘세요. 민준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서연 씨. 도윤이 서연 쪽으로 뛰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폐공장 문이 부서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경호팀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경호원들이 현숙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한태준이 걸어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죠. 현수가,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태준 씨?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를? 도윤이한테 들었어. 내가 여기 있다고.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정우가 집을 나갔을 때 네 말을 온전히 믿었었어. 정우가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네가 피해자라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년 전 정우가 죽었을 때도 네 말을 믿었어. 사고라고. 불행한 사고였다고.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닥쳐. 태준이 소리쳤어요. 폐공장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까지 죽이려 했어? 나를 속이고. 다 도윤이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회장이 되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태준이 현숙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 엄마가 죽고 혼자서 힘들었을 때 따뜻한 네 마음씨에 내가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데 다 가면이었다니. 현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넘겨. 태준 씨, 더 이상 볼 얼굴이 없어. 태준이 뒤돌아섰어요. 경호원들이 현숙을 둘러쌌습니다. 현숙의 비명이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민준을 꼭 안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준아. 다 끝났어. 누나. 민준이 서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민준아.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세 노인이 손주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아빠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할아버지.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평생. 약속해. 태준이 서연과 민준을 꼭 안아줬어요. 세 사람은 폐공장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1년 후 봄, 서울 강남구, 한성그룹 본사 앞, 벚꽃이 만개했어요.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죠. 서연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목에는 여전히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타원형 펜던트, 아빠의 유품, USB 안에는 정우가 남긴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숙이 정우 부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녹음 파일, 브레이크 조작을 의뢰한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그 증거로 현숙은 살인 교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누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뒤돌아봤어요. 민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1년 사이에 많이 컸어요. 키가 5cm나 자랐죠. 민준아, 학교는? 오늘 일찍 끝났어. 누나 보러 왔어. 민준이 서연에게 안겼어요.
서연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기 계셔. 민준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태준이 내리고 있었죠. 서연아. 태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1년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죠. 서연도 손을 흔들었어요. 세 사람은 한성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2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한성복지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1년 전 이 재단의 이사가 되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지원했죠. 서연이 누구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됐어요. 서연이 연단에 섰습니다.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복지재단 이사 한서연입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1년 전 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부모님을 잃고 8살 동생을 혼자 키웠습니다. 매일이 힘들었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인에게 저는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30만 원.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서연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제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그 30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족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깨달은 것처럼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싶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뒤돌아봤습니다. 태준이 민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고마워. 제가요? 응. 1년 전 그날 할아버지를 도와줘서.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만약 그날 네가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할아버지는 너를 영영 못 찾았을 거야. 그 30만 원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 태준이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서연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옥상 위로 벚꽃 꽃잎이 날아왔어요. 분홍색 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섰어요. 한정우, 김유진 지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국화꽃을 내려놓았어요. 하얀 국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저희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랑살랑.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주신 USB 잘 썼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아빠, 엄마 하늘에서 듣고 있을까? 당연하지. 분명 듣고 계실 거야.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은데 꼭 참을게. 하늘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만났어. 할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야.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퍼졌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재단 이사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민주는 밝게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 반장도 했죠. 태주는 손녀, 손자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냈어요. 30만 원의 선의. 그것이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서연이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이렇듯 선의는 돌고 돌아 세상을 바꿔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